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바이에서의 언제나 숫자와 엔진 소리로 채워져 있던 재벌. 할아버지의 삶에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슈퍼카 컬렉션을 자랑하던 그가 생애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끼게 된 순간. 그의 7살 손녀 아미라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두바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모두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미라는 순수한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마지막 희망은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 대병원에 발을 들인 순간 그가 본 것은 화려한 기계도 값비싼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복도의 공기 속에서 들려온 것은 환자의 마음을 먼저 묻는 의사들의 목소리였죠. 손녀의 그림 한 장이 치료의 일부가 되고 간호사의 따뜻한 미소가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두바이에서 할아버지가 세운 제국은 엔진의 힘으로 굴러갔지만 이곳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마음이 만드는 기적이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소녀에게 찾아온 기적의 순간. 그리고 한국 의료진의 특별한 치료가 세계 의학계에 던진 질문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라심 알파르단입니다. 62년 인생에서 풀지 못한 문제는 단 3건뿐이었어요. 두바이 사막의 모래바람이 시속 120km로 몰아치던 1987년 첫 자동차 수입업 허가를 따내지 못했던 것. 2008년 금융위기 때 40억 달러 손실을 막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오늘 이 차가운 병실에서 마주한 세 번째 문제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진단서를 비추는 가운데 의사의 펜이 적어낸 붉은 글씨가 내 눈에 박혔어요. 6개월.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 VIP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똑, 똑, 똑. 매 초마다 손녀 아미라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잔혹한 리듬이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떠다녔습니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더 이상. 내 가슴 한복판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생 숫자와 계약서로만 승부해온 내가 7살 손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미라가 하얀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천진한 미소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전 세계 300명 미만이 앓는 희귀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그의 말들이 모두 공허하게 들렸어요.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 수입차의 40%를 장악한 내가 단 하나의 작은 생명은 구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었어요. 지난 6개월, 우리는 이미 모든 카드를 써버렸습니다. 런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뉴욕 슬로원 캐터링, 베를린 샤리테까지. 세계 최고라는 병원들을 전전하며 수십억 원을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아미라의 면역 수치는 계속 떨어졌고 이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이야? 아미라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급히 표정을 바꾸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섭지 않다, 내 별아. 할아버지가 언제 무서워했니? 하지만 내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아미라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 내가 별 그림 많이 그려서 할아버지 무서운 거 다 날려줄게. 7살짜리 아이가 어른인 나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평생 남들보다 2걸음 앞서 달려왔다고 자부했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딸 나디아가 눈물을 훔치며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가요? 62년간 엔진을 살렸지만 내 아이의 심장은 못 살린단 말인가? 중얼거린 내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습니다. 아내 자라는 창가에서 등을 돌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스위트룸에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취리히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불빛들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제국이 한순간에 종이성처럼 느껴졌어요. 침대 맛 서류 가방 안에는 수백억 원짜리 계약서들이 들어있었지만
그 무엇도 아미라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어요.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미라에게 남은 180일 중 하나가 사라진 거였어요. 내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알파르단 가문에 포기란 없다고 늘 말해왔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막막했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선을 이토록 명확하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텔 조찬실에 모인 우리 가족의 모습은 장례식장 같았어요. 나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제안이 식탁 위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 자라의 포크가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한국이라고? 나디아, 너 정신이 있니? 자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3대에 걸쳐 쌓아온 유럽식 의료 전통을 버리고 아시아로 간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굴욕이었어요. 체면을 버리고 아시아에 간다고? 그건 굴욕이야. 자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스위스와 독일의 명의들을 믿고 왔는데 갑자기 동양의학이라니. 나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지난 6개월간 서구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현실이 목구멍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건 쉽게 굽혀지지 않았습니다. 나디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미라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6개월이에요. 180일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럽의 권인이 체면이니 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라가 냅킨을 집어던지며 일어났어요. 알파르단 가문이 언제부터 이렇게 추해졌니? 3대째 유럽 귀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온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 매달린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조찬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평생 건설해온 가문의 위신과 손녀의 생명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자라, 진정해. 우리 모두 흥분하고 있어. 흥분이라고요? 나디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내 딸이 죽어가는데 흥분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버지, 저는 이미 서울대병원 김도윤 교수와 연락했어요. 그분은 암이라 같은 희귀 면역 질환에서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고 해요. 김도윤이라는 이름이 내 귀에 낯설게 들렸습니다. 김도윤? 그가 누군데? 면역학 분야에서 떠오르는 신성이에요. 특히 아동 희귀 질환에서는 유럽 어느 병원보다도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어요. 나디아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논문들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 수치들 좀 보세요. 지난 2년간 90%의 회복률이에요. 자라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90%라고? 그런 숫자가 믿어져?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세계가 그곳으로 몰려가지 않는 거지? 어머니는 왜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계세요? 나디아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온 유럽 의학이 아미라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이제 다른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취리히의 아침 햇살이 알프스 산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난 6개월간 우리가 겪은 절망의 연속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나디아가 내 손을 잡았어요. 김도윤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기존 치료법의 심리적 접근을 결합한다고 해요. 아이의 정신 상태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심리적 접근? 자라가 비웃었어요. 이제 정신과 치료로 면역 질환을 고친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하지만 나디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서구 의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봐야 해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아미라를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찰실의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어요. 알파르단 가문의 내부 갈등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자체가 치욕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한국행을 검토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다. 자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약 그곳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위스로 돌아와 아미라와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낸다. 나디아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정말이에요, 아버지. 알파르다는 한 번 한 말은 지킨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길, 암이라는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건물들이 별처럼 반짝거려. 아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숫자는 85%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상 수치 95%보다 한참 낮은 상태였습니다. 서울대병원 VIP실에 도착했을 때 김도윤 교수가 우리를 맞았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첫인상은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라심 회장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한국어를 통역사가 아랍어로 옮겨주었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교수님. 내가 직접 영어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큽니다.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포기한 아이를 정말 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의 의구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존 면역 치료와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미라 양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유를 단순히 의학적 오류로만 보지 않습니다. 자라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냉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뭘로 보신다는 거예요? 정신적 문제로. 정확히는 정신과 신체의 상호작용이죠. 김도윤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이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와 면역 반응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특히 7살이라는 나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교수님, 저는 62년간 엔진과 기계를 다뤄왔습니다. 고장난 부품은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기계처럼 다룰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계를 고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죠. 저희는 여기서 박소연 박사와 협업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인상은 온화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아동심리 전문가죠. 아미라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일어섰어요. 언니 예뻐. 박소연이 아미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아미라야, 너도 정말 예쁘다. 혹시 그림 그리기 좋아해? 응. 나는 별 그리기를 제일 잘해. 아미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박소연이 가방에서 검은 종이와 은색 펜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함께 별 그림 그려볼까? 나는 이 광경을 보며 당황스러웠어요. 박사님, 죄송하지만 지금이 그림 그릴 때입니까? 아이의 면역 수치가. 김도윤 교수님께서 설명 안 해드렸나요? 박소연이 잔잔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의 몸은 수치로, 마음은 그림으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자라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그림으로 병을 고친다는 거군요. 정말 어이가 없네. 하지만 김도윤이 진지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아미라 양의 코티솔 수치를 보세요. 그가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치의 3배입니다. 이것이 면역 체계의 혼란을 가속화하고 있어요. 나는 그 숫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비정상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면역 치료와 동시에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박소연이 대답했어요. 아미라가 별 그림을 그릴 때의 뇌파와 호르몬 변화를 측정해봤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김도윤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30분 동안 코티솔 수치가 40% 감소했고 자연살해세포 활동이 25%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면역 질환이 치료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김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기존 면역 억제제와 새로운 단클론 항체 치료를 병행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치료도 효과가 반감돼요. 아미라가 갑자기 박소연에게 달려가며 말했어요. 언니, 나 별 그림 지금 그려도 돼? 박소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미라는 즉석에서 검은 종이에 은색 점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라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산소포화도 측정기의 수치가 85에서 88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어요. 김도윤이 내 표정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통합치료입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거죠. 나는 아미라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62년간 믿어온 논리와 계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산소포 하도가 89로 또 올라갔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들의 치료를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려요. 박소연이 아미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적이셔도 괜찮아요. 아미라가 그려낸 이 별들이 차츰차츰 회장님의 마음도 바꿔놓을 거예요. 아미라가 완성된 별자리 그림을 들고 나에게 뛰어왔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가족 별자리야. 검은 종이 위에 반짝이는 은색 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확실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치료 3일째 새벽 2시. 모니터에 붉은 숫자 40도가 찍히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들었고 김도윤 교수와 박소연 박사도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내 자라는 울부짖었고 내 심장마저 얼어붙었습니다. 김 교수는 면역치료 초기 반응이라 설명했지만 그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유럽 면역학의 권위자 헨릭 슈타인이 들어왔습니다.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40도의 숫자는 감정보다 솔직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나는 흔들렸습니다. 뇌손상 위험을 떠올리니 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박소연은 아이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미라야, 별나라 여행 떠나자. 북극성이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고 있어. 아이의 호흡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자 체온도 39.9도로 내려갔습니다. 헨릭은 0.1도가 무슨 의미냐며 비웃었지만 김 교수는 심박과 혈압이 안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미라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아이 앞에서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숫자와 논리보다 중요한 건 손녀의 마음, 40도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자. 아이가 듣고 있다. 아미라의 작은 손이 내 손목을 붙잡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별 그림 그리고 싶어. 그런데 손이 떨려서 그제야 나는 의료진의 논쟁만 듣고 있었지. 정작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헨릭은 여전히 중환자실 이송을 주장했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별아, 할아버지가 함께 그려주마. 뭘 그리고 싶니?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하늘. 박소연이 검은 종이와 은색 펜을 내밀자 나는 생전 처음 색연필을 잡는 듯 떨렸습니다. 헨릭은 비웃었지만 나는 아미라의 손을 감싸 첫 점을 찍었습니다. 아이의 호흡이 깊어지고 체온은 39.6도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우리 집, 두바이의 큰 집이야. 아미라의 목소리가 희미했지만 또렷했습니다. 나는 옆에 또 다른 점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 별, 이건 아미라 별이다. 어느새 내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속삭였습니다. 심박수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주세요. 헨릭은 근거 없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순간 아미라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그렇게 화났어? 난 지금 할아버지랑 예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순수한 질문에 병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별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할머니 별, 이건 엄마 별. 모두 널 지켜주고 있단다. 은빛점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아이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 별들이 내 몸 안의 나쁜 것들도 쫓아내줄까? 나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우리 가족의 사랑이야.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지. 박소연도 덧붙였습니다. 아미라야, 할아버지가 찍는 별마다 사랑이 들어있어. 그 사랑이 내 몸을 낫게 해주는 거야. 체온은 39.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헨릭도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암이라는 그림에 몰두했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강아지 루나 별도 그려줘요. 나는 웃으며 또 하나의 점을 찍었습니다. 평생 강아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내가 지금은 손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자라의 얼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냉소적이었지만 아이가 평온해지는 모습을 보며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나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 내가 그린 별은 내 전 재산보다 값지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두바이의 빌딩과 수백 대의 자동차, 은행 계좌 속 숫자들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회장님, 체온이 3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안전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암이라는 환하게 웃으며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별자리 완성했어요. 검은 종이 위에 은빛점들이 어떤 별자리를 이루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사랑의 흔적이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헨릭도 중얼거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군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암이라는 내 품에서 평온히 잠들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호흡은 깊고 규칙적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난 62년간 내가 믿어온 숫자, 계약, 권력, 돈 그 모든 것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작은 아이의 몸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미라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다음 날, 의료진은 2차 면역 조절 요법에 들어갔습니다. 김도윤 교수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면역 체계를 재조정하는 단계라 설명했습니다. 수술실 앞 3시간째 소식이 없자 자라는 손톱을 물어뜯고 나디아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나는 평생 모든 일을 통제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헨릭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유럽에서라면 검증된 프로토콜을 따를 겁니다. 나는 단호히 끊었습니다. 어젯밤 40도 고열이 그림 하나로 내려간 일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는 우연일 뿐이라 했지만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6개월간 유럽 병원들의 데이터는 왜 내 손녀를 살리지 못했죠?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윤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 희망이 비쳤습니다. 1차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자가 항체가 70% 줄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72시간이 고비입니다. 곧 박소연 박사가 액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미라가 수술실 문에 붙여달라던 별자리 그림입니다. 형광등 불빛에 은빛점들이 반짝이며 우리 가족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헨릭이 묻자 박소연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심리적 안정은 코티솔을 낮추고 면역 반응을 안정시킵니다. 아이가 별을 그릴 때 몸이 치유된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 별빛이 아이에게 면역보다 긴 숨을 줍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암이라는 제일 먼저 별자리를 찾았습니다. 여기 있다, 내 별아. 액자를 건네자 아이는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별들이 내 몸속 나쁜 애들을 물리쳤나 봐요. 검사 수치 역시 계속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라가 손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미라야, 할머니도 별을 그리고 싶어. 할머니를 지켜주는 별을. 나는 아내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헨릭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결과만큼은 부정할 수 없군요. 그날 밤 우리는 더 큰 종이에 또 다른 별자리를 함께 그렸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이 다시 건강해지는 별자리예요. 아이의 말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거대한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병실 벽에 걸린 그 별빛은 분명히 아미라에게 새로운 숨을 주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5일째 아침 김도윤 교수가 검사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가 항체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면역세포도 안정적입니다. 6개월간 악화되던 숫자가 바뀌는 순간 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급성기는 완전히 넘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한강이 반짝거려요. 불과 일주일 전 산소 마스크에 의지하던 아이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라가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당신의 눈물이 우리 집안의 첫 치유였어. 평생 고집스럽던 아내의 변화에 나는 더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옆에서 박소연은 아미라와 함께 하얀 종이에 무지개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밤하늘 별이 아니라 나타날 무지개를 그릴 시간이야.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미라의 마음을 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박소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헨릭도 병실로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라심 회장님, 제가 틀렸습니다.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치유가 있었군요. 김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구 의학의 정확성과 동양의 따뜻함이 만났을 때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병원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미라가 내 손을 잡고 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괜찮은 거예요? 나는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답했습니다. 그럼 알파르다는 약속을 꼭 지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결심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세계 의료계에 이 경험을 알려야 한다. 나는 선언했습니다. 두바이에서 국제의료 포럼을 열고 재단을 설립하겠다. 아미라가 받은 기적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자라는 놀랐지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는 없어.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야지. 6개월 전 절망에 빠졌던 나는 이제 희망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미라의 작은 손이 우리 가족과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까지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바이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 나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깊이 떠올렸습니다. 3주간의 경험은 내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멀어지지만 내 마음속 경외는 오히려 커졌습니다. 무릎 위에서 색칠 공부를 하는 아미라를 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자라, 한국 의료는 놀라워. 김도윤 교수와 박소연 박사의 협업, 면역학과 심리학의 조화는 내가 본 적 없는 시스템이야. 나는 유럽의 병원들을 떠올렸습니다. 베를린에서는 각자 전공만 고집했지만 서울에서는 팀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미라의 수치가 변하면 박소연 박사가 즉시 대응하고 심리 상태가 흔들리면 김 교수가 치료를 조정했습니다. 나디아가 거들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를 숫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더군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구는 장비와 데이터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인간을 온전히 치료했어. 아미라가 그림을 멈추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나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널 온전한 존재로 봤단다. 자라도 곰곰이 말했습니다. 별자리 이야기를 들려주던 박 박사는 의사가 아니라 예술가 같았어. 나는 감격했습니다. 과학과 예술의 결합, 바로 한국 의료의 위대함이지. 또한 의료진의 헌신도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가 고열 속 밤새 병실을 지켰던 장면은 유럽에선 상상 못할 일이었습니다. 자라가 거들었습니다. 아미라 치료뿐 아니라 가족관계까지 보듬어줬지. 나는 확신했습니다. 홀리스틱 접근, 가족 전체를 치료 단위로 보는 방식이었어. 그때 아미라가 완성한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구름 사이 반짝이는 작은 별들. 한국에서 만난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 이어 자라가 말했습니다. 기술도 유럽보다 앞서 있었어. 나는 덧붙였습니다. 단클론 항체 치료의 첨단과 동양적 심리 안정의 지혜를 결합했으니 세계 최고지. 나디아도 끼어들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해줬던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결론처럼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는 앞으로 세계를 이끌 거야. 기술과 따뜻함이 결합된 철학은 다른 나라가 배워야 해. 아미라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중에 한국 다시 가고 싶어요. 나는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국제의료포럼을 열어 김 교수님과 박 박사를 초청하마. 전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전용기가 아라비아 반도 상공을 날아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엔 한국의 감사와 존경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가족에게 준 건 치료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두바이 국제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의료진들로 가득 찼어요. 47개국에서 온 소아과 의사 1200명, 심리학자 300명, 그리고 제약회사 연구진들까지. 내가 평생 주최한 행사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선 순간 객석에서 아미라가 우리가 함께 그린 별자리 그림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8개월 전 취리히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의료진 여러분. 내가 마이크 앞에서 입을 열었어요. 저는 라심 알파르단입니다. 자동차 사업가로 62년을 살아왔지만 오늘은 한 할아버지로서 여러분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거대한 스크린에 아미라의 병원 생활 사진들이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던 모습부터 별 그림을 그리는 모습까지요. 8개월 전 제 손녀는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내 목소리가 컨벤션 센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유럽 최고의 병원들이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저희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김도윤과 박소연이 무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의 표정에서 겸손함과 동시에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엔진은 아이의 웃음을 지켜내는 마음이다. 내가 힘주어 말하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평생 엔진의 속도를 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의 속도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스크린에 아미라의 치료 과정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면역 수치 그래프,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그리고 심리적 안정도까지. 숫자들이 극적으로 개선되어가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김도윤 교수님과 박소연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치료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두 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들은 의학이 기술과 마음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객석에서 한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나는 잠시 아미라를 바라본 후 대답했어요. 40도 고열로 생사를 오가던 손녀가 할아버지와 함께 별 그림을 그리는 30분 동안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온 순간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김도윤이 무대로 올라와 발표를 이어받았어요. 라심 회장님 가족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환자를 둘러싼 가족관계, 정서적 환경이 치료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박소연도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아미라가 그린 별자리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시각화한 치유의 상징이었죠. 그 별빛이 아이에게 면역력보다 더 강한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어요. 특히 유럽에서 온 의사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헨릭도 앞자리에서 감격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알파르단 마이너스 김도윤 국제아동치료 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전 세계 아픈 아이들이 아미라처럼 사랑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재단 로고가 떠올랐어요. 검은 배경에 은색 별자리가 그려진 심볼이었습니다. 아미라가 그린 바로 그 별자리였어요. 이 재단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전 세계 병원의 통합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의료진들에게 정서적 접근법을 교육하며 무엇보다 가족 중심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두바이, 서울, 베를린의 통합치료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각 센터마다 의료진과 심리학자가 팀을 이뤄 아동 환자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아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뛰어 올라왔어요. 나는 깜짝 놀랐지만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미라가 마이크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라예요. 할아버지와 한국 선생님들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객석이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어요. 아미라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픈 친구들아, 무서워하지 마. 별 그림 그리면서 기다리면 금방 나아져. 그 순간 컨벤션 센터 전체가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1,500명의 의료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미라를 안고 마지막 말을 했어요. 의학의 진보는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자를 향한 사랑, 가족을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치유에 대한 믿음이 함께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포럼에서 47개국 의료진들이 아미라 선언에 서명했어요. 전 세계 아동 치료에 정서적 접근법을 도입하고 가족 중심 치료를 확산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미라가 내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전 세계 아픈 친구들이 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럼 내 별아. 나는 아미라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약속하잖아. 알파르다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킨다고. 두바이의 밤하늘에 진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빛들이 아미라가 그린 별자리와 겹쳐 보이며 전 세계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62년간 엔진만 쫓아온 내가 이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엔진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미라 가족의 따뜻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감동의 이야기를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영상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